열차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선로 위에 있었고 탈선하지 않았고 폭발도 없었습니다. 신호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14번 열차 승객 212명, 어린아이도 23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열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잔해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고 사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열차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하 200m 아래에.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최영숙, 25살, 14번 열차, 3호 칸.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누군가는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날을 말하려 합니다. 이야기는 1998년 12월 7일 그날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1998년 12월 7일 월요일 평양은 추웠습니다. 영하 15도였어요. 보도블록 위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평양철도성 중앙관제실에서 일했습니다. 운행관제사였어요. 북한 전역을 오가는 모든 열차의 위치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일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관제실 문을 열자 동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철민이 왔나? 오늘 교대조 누구야? 김동무하고 박동무입니다. 알았어. 오전 운행표 확인했나? 예, 14개 노선 모두 정상입니다. 커피 한 잔을 따라 책상에 앉았어요. 정확히는 커피가 아니라 보리차였죠. 북한에서 커피는 특권층만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북한 철도망 지도가 떴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 보였습니다. 평양 신의주선, 평양 원산선, 평양 청진선. 각 노선마다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열차들이었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각 열차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역을 통과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만약 지연이 생기면 보고하고 다음 역에 연락했어요. 오전 9시쯤이었을 겁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야. 여동생 최영숙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어요. 영숙아,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오늘 청진 간다. 청진? 왜? 친구가 거기서 결혼식 올린다고 초대받았어. 그래? 기차표는 구했어? 응. 14번 열차 탔어. 오후 1시 출발이야. 14번 열차. 제가 오늘 모니터링 해야 할 열차 중 하나였습니다. 조심해서 가. 청진까지 12시간 걸릴 텐데 춥지 않게 입고 가. 알았어, 오빠. 그럼 다녀올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영숙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평양역에서 14번 열차가 출발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모니터에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14번이라고 표시된 점이었죠. 열차는 천천히 북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역 출발, 순환 통과 예정 1시 23분. 기록 장부에 적었습니다. 만년필로 하나하나 써내려갔어요. 컴퓨터가 있었지만 북한에선 여전히 수기 기록이 원칙이었습니다. 정전이 잦았으니까요. 종이에 적어둬야 안전했죠. 1시 23분 순환역 통과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14번 열차 순환 통과 정상. 다음은 평성이었어요. 1시 47분 통과 예정이었죠. 예정대로 신호가 왔습니다. 14번 열차 평성 통과 정상. 저는 영숙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열차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겠죠. 겨울 들판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벌거벗은 나무들과 얼어붙은 논밭들이요. 영숙이는 기차 여행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창밖 풍경 보는 걸 좋아했죠. 오빠,
저기 산 봐. 눈 덮인 거 예쁘다. 어렸을 때 함께 기차 탔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영숙이 잘 다녀오겠지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11분 덕천역 통과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14번 열차 덕천 통과 정상. 다음 역은 장진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장진군에 있는 작은 역이었어요. 통과 예정 시각은 2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2시 15분이었죠. 2분 후면 신호가 올 거였습니다.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어요. 북한산 칠보산 담배였죠. 창밖을 보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평양 하늘은 흐렸어요.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2시 17분이 됐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쳐다봤어요. 장진역에서 신호가 올 시간이었죠. 하지만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은 정확했거든요. 혹시 조금 늦었나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2시 18분 여전히 신호가 없었어요. 2시 19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2시 20분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분 지연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료에게 물었어요. 김동무, 14번 열차 장진 통과 신호 왔나? 아니, 아직 안 왔는데? 이상한데? 벌써 3분 지났어. 장비 문제 아닐까? 전화선이 끊겼거나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통신 시스템은 낡았으니까요. 저는 직접 장진역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째 신호음에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장진역입니다. 김승호 역장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역장 동무, 철도성 관제실 박철민입니다. 14번 열차 통과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역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14번 열차요? 아직 안 왔는데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덕천에서 2시 11분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2시 21분인데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역장이 뛰어가는 소리였죠. 그리고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4번 열차 보이나? 안 보입니다. 설로 확인해봐. 텅 비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역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박동무, 이거 큰일 났는데 14번 열차가 안 보여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역장 동무, 농담 아니죠?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안 보여요. 열차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8량짜리 열차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영숙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역장 동무, 지금 당장 선로를 따라 수색하십시오. 탈선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고하십시오. 예.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료들이 제 얼굴을 봤어요. 철민아, 무슨 일이야? 14번 열차가 장진역에 안 나타났습니다. 뭐? 관제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과장이 달려왔어요. 박철민 동무, 지금 무슨 소리요? 14번 열차가 장진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분째 신호가 없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확실한 거요? 장진역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역장이 열차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모니터를 봤습니다. 14번이라고 표시된 점이 덕천과 장진 사이 어딘가에서 멈춰 있었어요.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지된 점이었죠.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과장 동무, 레이더에서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14번 열차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과장이 제 옆으로 달려와 모니터를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사진이었어요. 지난달 찍은 거였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과장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철도성 본부입니까? 긴급 사안입니다. 그날 오후 2시 21분
14번 열차는 지구상에서 증발했습니다. 212명의 승객과 함께요. 그 중에는 제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7일 오전 11시 평양역이었습니다. 역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검은 인민복을 입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서성였죠. 추웠습니다. 영하 15도였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광장 바닥엔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 영숙이가 역 입구에 도착했어요. 헌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군용 가방이었죠. 아버지가 쓰시던 거였어요. 영숙이한테 물려준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친구 결혼 선물로 준비한 손수건 한 장.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영숙이는 개찰구로 향했어요. 줄이 길었습니다. 앞에 20명 정도가 서 있었죠. 모두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청진, 함흥, 원산, 각자의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개찰구 직원이 표를 확인했어요. 표 보여주십시오. 영숙이가 주머니에서 표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어요. 14번 열차, 청진행, 3호칸 23번 좌석. 직원이 펀치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들어가십시오. 영숙이가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1번 플랫폼이었어요. 14번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초록색 객차 팔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많았고 녹슨 부분도 보였죠. 하지만 북한에서 이런 열차는 흔했습니다. 새 열차는 평양 지하철이나 특급 열차에만 쓰였으니까요. 영숙이는 3호칸으로 갔어요. 계단을 올라 객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내는 더 낡았어요. 좌석 천이 찢어져 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23번 좌석을 찾았어요. 창가 자리였죠.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직 승객이 다 타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창밖을 봤을 겁니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짐을 든 사람들, 아이 손을 잡은 사람들, 모두 평범한 여행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기관실에서는 한석기 기관사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48살이었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였죠. 그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압력계, 온도계, 속도계,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보조 기관사가 물었습니다. 기관사 동무, 출발 준비됐습니까? 한석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네. 오늘 날씨가 춥지만 기관은 괜찮아. 연료는 충분합니까? 디젤 80% 채웠어. 청진까지는 문제 없을 거야. 한석기는 창밖을 봤습니다. 승객들이 아직 타고 있었어요.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출발 시각은 오후 1시였으니까요.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죠. 정오가 지났습니다. 객차가 점점 채워졌어요. 사람들이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영숙이 옆자리에도 누군가 앉았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죠. 여자가 영숙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동무, 어디까지 가십니까? 청진입니다. 저도 청진이에요. 친정이 거기거든요. 아기가 울었습니다. 여자가 달래며 젖을 물렸어요. 영숙이는 미소 지었을 겁니다. 아기를 좋아했거든요. 아기 예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5개월입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청진의 겨울 날씨, 친구 결혼식, 평양 생활,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기차에서 흔히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5호 칸에는 중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청진 제1중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평양 견학을 다녀오는 길이었죠. 15명 정도 됐어요. 선생님 한 명이 인솔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들며 웃고 있었어요. 야, 너 김일성 광장 봤지? 진짜 넓더라. 응, 만수대 대기념비도 엄청 컸어. 선생님이 주의를 줬습니다. 애들아, 조용히 해. 다른 승객들 있잖아. 네, 선생님.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다시 떠들기 시작했어요. 여행에서 돌아가는 아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신나고 들뜨게 마련이죠. 7호 칸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70대로 보였어요. 할머니도 비슷한 나이였죠.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싸온 주먹밥이었어요. 여보, 출발 전에 하나 먹어요. 아직 일러요. 나중에 먹어요. 지금 먹어. 청진까지 12시간이야. 배고플 텐데. 할머니가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지. 당신이 만든 거니까.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봤어요. 평양역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오후 12시 50분이었습니다. 역 구내방송이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청진행 14번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차하지 않으신 분은 플랫폼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에서 배웅 나온 사람들이 객차 창문 아래로 모였어요. 잘 다녀와. 조심해서 가. 편지해. 마지막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12시 55분 역무원이 깃발을 들었어요. 각 객차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철컥 소리가 났어요. 기관실에서 한석기가 시계를 봤습니다. 5분 남았네. 준비해. 보조기관사가 신호기를 확인했어요. 출발 신호 청색입니다. 좋아. 한석기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출발 레버였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했던 동작이었죠. 오후 1시 정각. 역무원이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한석기가 레버를 당겼어요. 기관차가 덜컹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객차들이 따라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플랫폼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숙이도 창밖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평양역이 뒤로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속도를 높였어요. 시속 20km, 30km, 40km. 평양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아파트, 공장, 학교. 그리고 점점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겨울 들판이었어요.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벌거벗었고 논밭은 얼어붙어 있었죠. 객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들어왔어요.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떠들었고 노부부는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2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지가 있었고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친구 결혼식, 친정 방문, 수학여행, 고향 귀성. 모두 평범한 이유들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6시간 후 이들 중 대부분이 죽게 될 거라는 걸요. 기관실에서 한석기가 계기판을 봤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속도, 압력, 온도. 완벽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봤어요. 철로가 북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눈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운행에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 경력이었으니까요. 이 노선은 수백 번 달렸던 길이었죠. 열차는 계속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선로를 따라 달렸어요.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요. 평범한 운행이었습니다. 1998년 12월 7일 오후 1시 14번 열차는 그렇게 출발했어요. 212명의 승객을 태우고 청진을 향해요. 하지만 청진에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시간 17분 후 이 열차는 지구상에서 증발할 예정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15분 평양철도성 관제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북한 철도망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각 점이 열차였어요. 제 눈은 그중 하나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14번이라고 표시된 점이었어요. 그 안에 영숙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점은 천천히 북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덕천역을 지나 장진으로 향하고 있었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2시 16분이었어요. 1분 후면 신호가 올 거였습니다. 장진역에서 전화가 올 시간이었죠. 14번 열차 통과했습니다. 라고요. 담배를 한 개비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려는데 옆자리 김동무가 물었어요. 철민아, 오늘 내 여동생 14번 열차 탔다며? 응, 청진 간대. 조심히 가야겠네. 날씨가 추운데. 그러게. 아까 전화했을 때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했어.
김동무가 웃었습니다. 동생 챙기는 거 보니 오빠구나. 뭐 그런 셈이지.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2시 17분이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를 쳐다봤어요. 울려야 했습니다. 바로 지금요.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장진역은 항상 정확했거든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불안한 습관이었죠. 김동무가 눈치챘어요. 왜 그래? 뭔가 잘못됐어? 아니, 아직은 아닌데 장진 신호가 좀 늦네. 지연일 거야. 겨울이라 선로 상태가 안 좋잖아. 그랬을 겁니다. 단순 지연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2시 18분이 됐습니다. 1분 지연이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14번 점은 여전히 덕천과 장진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정상이었죠. 그럼 왜 장진역에서 연락이 없는 걸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진역에 직접 전화하기로 했어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장진역 번호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길게요. 1번, 2번, 3번. 왜 안 받는 거지? 4번, 5번. 6번째 신호음에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진역입니다. 김승호 역장의 목소리였어요. 숨이 찬 것 같았습니다. 역장 동무, 철도성 관제실 박철민입니다. 14번 열차 통과 신호가 안 왔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역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4번 열차요? 아직 안 왔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덕천에서 2시 11분에 출발했습니다. 6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안 보여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역장 동무, 농담 아니죠? 농담 아닙니다, 박동무. 지금 플랫폼에 나와 있는데 선로가 텅 비었어요. 전화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장이 밖에 있는 게 분명했어요. 멀리서 역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장 동무, 동쪽에서도 안 보입니다. 서쪽도 아무것도 없어요. 역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박동무, 이거 큰일인데 열차가 정말 안 보여요. 지연일 수도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졌거나 6분 지연은 너무 길어요. 이 구간은 직선이라 문제가 없는데 그럼 탈선 가능성은요? 역장이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 연락이 왔어야죠. 기관사가 무전으로 알렸을 겁니다. 무전 신호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김동무가 제 얼굴을 봤어요. 철민아, 뭔가 잘못됐어? 14번 열차가 장진역에 안 나타났대. 뭐? 김동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박동무? 14번 열차가 장진역 통과 신호가 안 왔습니다. 역장한테 직접 전화했는데 열차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과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몇 분 지연됐소? 5분입니다. 그 정도면 심각하지 않은데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과장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기에서 역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박동무, 무전 신호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4번 열차에서 무전 신호가 전혀 안 잡혀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전이 안 잡힌다고요? 네, 완전히 두절됐어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북한의 열차는 모두 무전기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비상시 연락용이었죠. 무전이 안 잡힌다는 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장 동무, 지금 당장 선로를 따라 수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즉시 인원 투입하겠습니다. 혹시 탈선이나 사고 신호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기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열차가 사고를 당했다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연기,
소리 무언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니요. 역장 동무, 수색 결과 즉시 보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14번 점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덕천과 장진 사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점이 깜빡이지 않았어요. 보통 움직이는 열차는 점이 깜빡입니다. 신호가 계속 갱신되니까요. 하지만 14번 점은 정지된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했어요. 팝업 창이 떴습니다. 14번 열차, 마지막 신호 수신, 14시 11분, 2시 11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6분 전이었어요. 덕천역을 출발할 때였죠. 그 이후로 신호가 끊긴 겁니다. 과장이 제 뒤에 서 있었어요. 박동무, 상황이 어떻소? 마지막 신호가 2시 11분입니다. 덕천 출발 시각이요. 그 후로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두절됐어요. 과장이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모니터를 함께 봤어요.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오. 열차 한 대가 6분 동안 신호가 없다는 건 탈선 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탈선이라면 무전 신호라도 왔을 거요. 기관사가 연락했을 테니까. 그럼 뭡니까? 모르겠소. 하지만 정상은 아니오. 과장이 일어섰습니다. 상부에 보고해야겠소. 이건 내 선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오. 과장이 전화기로 갔어요. 철도성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14번 점이 거기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은 채로요. 그 점 안에 21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여동생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22분이었습니다. 이미 10분이 지났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영수가 괜찮겠지? 그냥 지연일 거야. 선로에 문제가 생겼거나 기관 고장이거나 곧 연락 올 거야.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각하게요. 관제실 문이 열렸어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철도성 부상이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박철민 동무가 담당자요? 예, 제가 14번 열차 담당입니다. 현재 상황 보고하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14번 열차가 2시 11분 덕천역 출발 이후 신호가 두절됐습니다. 장진역에서 미도착 확인됐고 무전도 불통입니다. 부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승객은 몇 명이요? 212명입니다. 212명. 부상이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이게 사고라면 큰일이요. 아주 큰일이야.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영숙이 사진이 만져졌습니다. 제발 무사해라, 영숙아. 제발. 부상이 명령했습니다. 장진역에 수색대 파견하시오. 덕천에서 장진까지 선로 전 구간을 샅샅이 뒤지시오. 예. 그리고 보위부에 즉시 보고하시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소. 보위부라는 단어에 관제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보위부가 개입한다는 건 심각한 사건이라는 뜻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25분이었습니다. 14분이 지났어요. 14번 열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12명의 승객도 함께요. 모니터 속 전만이 외롭게 깜빡이지 않은 채 거기 있었습니다. 멈춰선 채로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오후 3시 장진역 플랫폼이었습니다. 김승호 역장이 수색대원들 앞에 섰어요. 영무원 12명이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날씨였습니다. 역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덕천역까지 47km요. 우리는 선로를 따라 서쪽으로 갑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어요. 14번 열차는 2시 11분에 덕천을 출발했소.
정상이라면 2시 17분에 여기 도착했어야 합니다. 영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소. 그 말은 덕천과 장진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요. 탈선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기관 고장이거나요. 역장이 지도를 접었습니다. 두 조로 나눕니다. 1조는 선로 북쪽, 2조는 선로 남쪽을 수색하시오. 예. 열차 잔해, 연기, 승객 뭐든지 발견하면 즉시 무전하시오. 알겠습니다. 출발. 수색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을 벗어나 선로로 향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발목까지 빠지는 깊이였죠. 침목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레일이 서쪽으로 뻗어 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1조 조장은 리성철이었습니다. 40대 중반 15년 경력의 영무원이었어요. 그는 손전등을 켜며 앞을 비췄습니다. 아직 오후 3시였지만 하늘이 어두웠어요. 눈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었죠. 조원들아, 선로를 집중해서 봐. 바퀴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예. 5명이 한 줄로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눈 위에서 뽀드득거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춥고 날카로웠죠. 리성철은 레일을 살폈습니다. 깨끗했어요. 눈이 쌓여 있었지만 눈을 치우면 레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바퀴 자국이 없었습니다. 열차가 지나가면 레일 위에 흔적이 남습니다. 쇠바퀴의 마찰 흔적이요. 하지만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장, 이상합니다. 뭐가? 레일이 너무 깨끗해요. 열차가 지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리성철이 멈춰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레일을 만져봤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웠죠. 조원 말이 맞았어요.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14번 열차가 여기를 지나갔어야 하는데. 다시 일어서서 앞을 봤습니다. 계속 갑시다. 더 가보면 뭔가 나올 겁니다. 30분을 더 걸었습니다. 3km 정도 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열차 잔해도 연기도 승객도 없었어요. 레일 위엔 여전히 흔적이 없었습니다. 조장, 뭔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 열차가 정말 이 길로 왔을까요? 분명히 왔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리성철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역장동무 1조입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역장이요. 뭔가 발견했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3km를 걸었는데 열차 흔적이 전혀 없어요. 레일 상태는 어떻소? 깨끗합니다. 바퀴 자국도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계속 수색하시오. 예. 무전을 끊었어요. 조원들이 리성철을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조장,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 아주 이상해. 혹시 열차가 다른 길로 갔을까요? 다른 길은 없어. 이 선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리성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찾아야 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 철도성 관제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14번 열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니터 속 점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덕천과 장진 사이에요. 움직이지 않은 채로요. 철도성 본부에서 간부들이 내려왔어요. 회의실이 소집됐습니다. 저도 불려갔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긴 탁자가 있었고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철도성 부상, 보위부 소좌, 군 장성들이었어요. 박철민 동무, 앉으시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상이 물었어요. 현재까지 상황 보고하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14번 열차가 2시 11분 이후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장진역 수색대가 투입됐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수색했소? 3km 구간입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보위부 소자가 끼어들었어요. 리명철이라는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흔적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오? 말 그대로입니다. 레일 위에 바퀴 자국도 없고 열차 잔해도 없다고 합니다. 8량짜리 열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명철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어요. 박철민 동무, 혹시 열차가 다른 노선으로 빠졌을 가능성은 없소? 그 구간엔 분기선이 없습니다. 일직선 구간이에요. 완전히 일직선이요? 예, 덕천에서 장진까지는 직선 구간입니다. 리명철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열차는 분명히 그 구간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오. 열차는 증발할 수 없소. 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탈북 가능성은 어떻소? 탈북입니까? 열차를 몰고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말이오. 불가능합니다. 그 구간은 중국 국경에서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폭파는요? 폭파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수색대 보고로는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부상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수색 범위를 넓히시오. 전 구간 47km를 샅샅이 뒤지시오. 예. 그리고 보위부는 승객 명단을 확인하시오. 혹시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는지요? 리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확인 중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리명철이 따라왔습니다. 박철민 동무. 예? 동무 여동생이 14번 열차에 탔다고 들었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소. 최영숙 25세, 사목한 23번 좌석. 목이 말랐어요. 예, 맞습니다. 리명철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동무 심정 이해하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업무에 집중하시오. 알겠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면 동무 여동생도 연루됐을 수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모르.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오. 리명철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숙이가 연루됐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영숙이는 그냥 친구 결혼식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보위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장진역 수색대는 계속 걷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뚫었습니다. 리성철 조장이 무전기를 켰어요. 역장 동무 1조입니다. 상황 보고하시오. 15km를 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2조는요? 2조도 마찬가지랍니다. 남쪽 구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 수색하시오. 밤새워서라도 찾으시오. 예. 무전을 끊었어요. 조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조장, 정말 이상합니다. 열차가 어디로 간 겁니까? 리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 수 없었어요. 8량짜리 열차 150m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지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장, 눈이 옵니다. 계속 걸어야 합니까? 계속 가야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조원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눈 속을 헤치며 레일을 따라서요.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212명이 탄 열차를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열차는 그냥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지구상에서 증발했으니까요. 12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8시간 후였어요. 저는 관제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눈을 붙이지도 못했죠. 모니터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신호가 다시 잡힐까 해서요. 하지만 14번 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멈춘 채로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관제실 박철민입니다. 철민아, 나 아버지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소식 들었나? 아직입니다. 수색 중입니다. 신문에 났더구나. 14번 열차 실종됐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건이 이미 커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어젯밤 내내 우셨어.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꼭 찾겠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철도성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여 명에서 20명으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모두 14번 열차 승객 가족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열차는 어디 있습니까? 경비원들이 앞을 막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큰일이야. 가족들이 계속 늘고 있어. 본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네. 언론 통제 들어갔어. 신문에 이미 났다는 말을 차마 다시 묻지 못했습니다. 12월 9일 수색 이틀째가 됐습니다. 범인은 47km 전 구간으로 확대됐습니다. 군 병력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장진역 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차 흔적조차요. 레일도 주변도 정상이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박동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열차가 사라졌다는 말보다요. 12월 10일 수색 사흘째 철도성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당 간부들과 보위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리명철 소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덕천까지는 확인됐소. 그 다음이 문제요. 장진역에 X표가 찍혔습니다. 그 구간은 평지였습니다. 숨을 곳도 사라질 곳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12월 11일 수색 나흘째 범인은 100km까지 확대됐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진을 들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언제 찾을 거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을요. 12월 12일 수색 닷새째였습니다. 아침부터 철도성 정문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10명쯤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잠시 후엔 20명, 그 다음엔 더 늘어났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손엔 종이가 들려 있었죠. 팻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열차는 어디 있습니까? 경비원들이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저 막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과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설명은 없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제 아내가 그 열차에 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개월 된 아이도 같이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소리가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제발.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눈에 남았거든요.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부지시 내려왔다. 언론 통제 들어간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과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았고요. 오후가 되자 보위부가 나섰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해산하십시오. 불법 집회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커졌습니다. 울음소리, 비명, 욕설. 누군가 넘어졌고 누군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걸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손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팻말들이요.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잠깐 보였습니다. 아들, 어머니, 남편,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 국가 최고 기밀로 분류된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수색은요?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은 한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축소된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됐습니다. 212명이 사라졌는데 축소라니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왜죠?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서류 하나를 밀어줬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제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14번 열차 점 하나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닷새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로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팝업 창이 떴습니다. 마지막 신호 14시 11분. 그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신호가 끊긴 게 아니라 멈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정말 사라진 열차가 맞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모니터를 끄고 불을 끄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점 하나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13일 밤 11시였습니다. 철도성 자료실. 그 시간에 불이 켜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철도 노선도, 지질조사 보고서, 그리고 공사 기록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사라졌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전등은 켜지 않았어요. 이 공간이 밝아지면 뭔가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1970년대 자료구역. 여긴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먼지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죠.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양 청진선 노선도 개정안 1974년. 표지는 낡아 있었고 종이는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평양, 순안, 평성, 덕천, 장진. 익숙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장진 구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돼서 그런 줄 알았죠. 다시 봤습니다. 선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신노선. 다른 하나는 파란색, 구노선. 두 선은 아주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처음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왜 바꿨을까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장진 구간 노선 변경, 사유, 군사시설과의 충돌 방지. 군사시설. 그 단어 하나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구간에 그런 게 있었던가?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1970년대 공사 기록.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경남도 군사시설 공사 목록.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공호,
군수 창고.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장진 덕천 구간 지하 군사 터널. 지하 터널.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터널 단면도였습니다. 손으로 그린 청사진이었죠. 깊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200m.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이 깊이라면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터널 길이도 적혀 있었습니다. 총 연장 43km. 덕천과 장진 사이 거리와 거의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가 하나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 위치, 장진 서쪽 7km. 위장 처리됨. 위장. 그 단어를 입안에서 한번 굴려봤습니다. 지도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1974년 철도 노선도, 그리고 터널 설계도.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구노선이 터널 입구와 같은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지만 어느 것도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구 노선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았다면요? 만약 누군가 그 분기를 그대로 두었다면요? 그리고 만약 열차가 그쪽으로 들어갔다면요? 그 뒤의 이야기는 아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서류를 덮고 손전등을 끄고 조용히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만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12월 14일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도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9호 노선, 지하 터널, 그리고 그 지점. 아침이 되자 더 무서워졌습니다. 밤에 떠올린 생각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자료실에서 베껴 적은 것들. 글씨가 엉망이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지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생각은 결론까지 가지 못하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보위부 리명철 소좌.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 보고가 아닙니다. 군사시설, 지하터널.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철도성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늘 보던 건물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벽이 더 두꺼워 보였고 창문은 더 적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발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리명철 소좌의 사무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노트를 다시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시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실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의자 위치, 서류 각도, 탁자 위 연필 하나까지.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리명철은 제 얼굴을 잠시 보고 말했습니다. 박동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짧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어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 말만 꺼냈습니다. 리명철은 노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 한 단어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덕천하고 장진 사이 말입니다. 그 지명을 말하는 순간 그의 시선이
탁자 모서리로 잠깐 옮겨갔습니다. 아주 잠깐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그 구간에 예전에 쓰던 노선이 있더군요. 여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명철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요. 그래서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노선이 완전히 폐쇄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리명철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요? 질문이었지만 답을 기대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제야 리명철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주 느리게요. 몇 장을 넘겼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동무 혼자만 알고 있으시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수색은 계속되고 있어. 형식적인 말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선을 넘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고가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 것들은 이미 누군가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이후로 노트는 가방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12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관제실 문을 열자마자 모니터부터 봤습니다. 습관처럼, 아니 거의 반사적으로요. 14번 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그제와도 같은 자리. 너무 오래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수색 중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리명철 소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이건 동무 혼자만 알고 있으시오. 그건 허락이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1970년대 자료구역. 어제 분명히 봤던 서가로 곧바로 갔습니다. 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어제는 있었습니다. 그 파일, 철도 노선 변경 기록과 군사시설 공사 목록이 함께 묶여있던 그 파일. 없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서가 사이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관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대여자 없음, 반출 기록 없음, 반납 기록도 없음. 정리된 삭제였습니다. 우연히 빠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치운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순간적으로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여동생 얼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집을 나서던 모습. 오빠, 금방 다녀올게. 별뜻 없이 했던 말이었을 텐데 이제 와서는 계속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걸으면서도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괜히 발걸음 소리를 줄였다가 다시 빠르게 옮겼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소리였습니다. 그 구간 말이야.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원래 열차 다니던 데 아니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짧은 대답.
예전에는 그랬잖아.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얘긴 하지마. 그 말은 대화를 끊는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관제실로 돌아와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14번 점.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지 않기로 한 건 아닐까? 수색이 멈춘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건 아닐까?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 들었던 말들, 사라진 기록들, 전부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사실도요. 여동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지금도 어둠 속에 있을 겁니다. 아무도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도 그쪽을 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기다리지 않기로, 보고만 하지 않기로. 내일 다시 보입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선을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여동생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12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관제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야간 근무자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싫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책상 위에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두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여야 할 단계였습니다. 보위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경비는 이미 배치돼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한 번에 느껴졌습니다. 접수대에 있던 보위부원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리명철 소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더니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리명철 소자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온 거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노트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이번엔 숨기지 않고 올려놓았습니다. 더 기다리면 늦습니다. 그 말이 제가 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리명철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제보다 길었습니다. 동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노트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소. 그 말은 경고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어. 잠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여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던 모습. 아무것도 모른 채 웃던 얼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명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동무 문제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관제실에서 제가 보는 화면이 줄어들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보고 라인은 갑자기 바뀌었고 회의에서도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말을 걸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관제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제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쪽으로 더 파고들지 마시오.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누군지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수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선을 바라본 채로요. 그 말이 경고라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도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괜히 더 무거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열차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제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 늦은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같은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난 뒤였으니까요.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다는 걸. 그리고 다음 선택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 더 들여다봤고 노선도를 한 장 더 접어넣었고 숫자 몇 개를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한 번은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 이후로 공식적인 수색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같은 문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14번 열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찾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관제실 화면에서 14번 점이 사라졌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삭제였습니다. 누군가 기록에서 지운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열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철도성 앞에 모이던 사람들도 하나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 구간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지도에서도, 회의에서도, 보고서에서도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구간처럼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노선을 조금만 달리 봤다면, 만약 그 기록이 조금만 더 늦게 치워졌다면, 누군가는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 200m 아래 무엇이 있었는지, 열차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는지. 그날 이후 여동생의 소식은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말도 죽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다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구간을 지날 때면 속도를 줄입니다. 이미 열차는 다니지 않지만요.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무언가를 지나치고 있을까 봐서요. 확인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에서만 사라질 뿐입니다. 14번 열차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